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막을 것이다.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 평생 전두환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심지어 전두환의 죽음까지도 그 곁을 끝까지 지킨 장세동. 오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의리의 사나이임을 결코 부정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충성하게 한 것인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작합니다. 생판 모르는 남이었던 전두환과 장세동. 그의 가슴판에 전두환이 새겨지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1965년 당시 육군 대위였던 장세동은 최초의 전투부대인 맹호부대 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중순경 장세동은 작전 수행 중에 베트남 탄광 근처에서 베트공의 기습을 받아 오른쪽 어깨가 관통되는 총상을 입게 됩니다. 교전 후 위생병이 달려와 그에게 응급치료를 하려는 순간 장세동은 허리춤에 권총을 빼들고 고통을 참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부하들을 먼저 치료해라. 나는 마지막이다. 이 결단과 희생정신은 전우들의 마음을 울렸고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되어 그 결과 장세동은 젊은 영웅장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총상이라는 관통상의 고통을 견디며 전장에서 베트공 40여 명과 일개 중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이뤘지만 상처가 깊어 전투가 끝난 후 바로 군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장세동과 일면식도 없던 당시 중령이었던 전두환은 공을 치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야말로 참 군인이다. 자네가 육사의 체면을 살렸네. 직속상관의 치하도 받아본 적 없었던 장세동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인정해준 전두환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저분이라면 평생을 바칠만 하다며 결심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전두환을 향한 장세동의 충성의 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장세동은 전라도 고흥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자라며 고등학교는 공고를 나오고 대학은 가지 못하고 학비가 들지 않는 군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육군 사관학교 졸업과 동시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가입하게 되는데 하나회가 주로 TK 출신 군인들이 주축이었음에도 호남 출신인 장세동이 들어간 것은 그만큼 장세동이 뛰어난 인재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장세동의 뛰어남을 월남전을 통해 알아본 전두환은 1967년 장세동이 월남전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두환 자신이 대대장으로 있던 수경사 제30경비단의 작전장교로 배속시키며 장세동을 데려옵니다. 이때부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같은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게 되고 전두환의 바로 옆에서 5차례 이상을 보좌하며 둘의 관계는 돈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온 관계는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79년 수경사 제30경비단장이었던 장세동이 그의 인생의 큰 갈림길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12.12 군사반란의 시작이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의 전두환이 주도하는 신군부가 일으켰는데 이때 전두환이 정승화를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때 장세동은 이에 적극 동참하여 지휘체계를 어기고 자신의 직속상관인 수경사 사령관인 장태환을 체포하면서 반란의 성공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이로 인해 장세동은 전두환의 인정을 받게 되고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며 동시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0수여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2.12 사태 이후 1980년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은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고 이때 큰 힘이 되었던 장세동을 청와대로 데려가려고 했으나 장세동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을 하게 됩니다.
군에도 각하를 보조할 사람이 한 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절의 이유조차도 충성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 전두환은 세력이 너무 강해져 버린 허화평과 허삼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장세동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장세동의 속마음은 여느 육군 장성들과 같이 육군 참모총장을 원했지만 그보다 먼저 주군의 심정을 헤아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드디어 제안을 받아들이고 1981년 7월 현역 군인의 신분을 유지한 채로 대통령 경호실장을 겸직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상황의 제안을 받아준 장세동이 기특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충신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전두환은 장세동의 대통령 경호실장 임명식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연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명을 받는 사람이 선서를 하기 마련이지만 전두환은 임명을 하는 사람이 선서를 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 앞에서 내가 직접 선서를 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전두환은 장세동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대외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장세동은 본인이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자신의 주군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려움을 바로 알아차렸던 것일까요?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 놓았다는 듯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자마자 심기경호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마음이 편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도 경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신체만이 아닌 마음까지도 지켜야 한다는 발상이었습니다. 장세동은 이 심기경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부터 부부싸움을 하고 난 회사원이 출근을 하게 되면 짜증을 부리며 회사 일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내린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 국가에 미치는 손실은 엄청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실은 대통령의 신변 안전을 넘어서 국정을 편안한 상태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장세동은 새벽이면 대통령의 아침 산책로를 돌며 낙엽과 돌을 치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기도 하고 산책로에 쌓인 새똥까지도 녹여내는 약품을 개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상의 상태로 언제든지 즉시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 24시간 늘 대기 상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의 테니스, 술과 담배까지 모두 끊고 5분 이내로 출두할 수 있도록 머리 손질을 하고 전두환과 똑같은 향수를 뿌리는 것까지 자신의 외적인 모습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 점점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활동 규제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1985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의 돌풍이 일어나 국민들의 민주화의 욕구와 민주화 운동이 분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전두환은 1985년 장세동을 육군 중장으로 예편하며 권력의 핵심 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남산의 대통령이라 불리며 막강한 권력으로 민주화를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의 결집을 무너뜨리기 위한 용파리 사건,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 정권을 향한 여론을 돌렸던 수지김 사건, 불안한 정권을 국민의 단결이라는 방향으로 덮어버리는 여론 공작의 작품인 평화의 댐 사건까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화라는 거대한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을까요? 1987년부터 장세동은 하락세를 걷기 시작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서 장세동은 안기부장 자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물결이 더욱 강해져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 변경되고 전두환 또한 노태우에게 대통령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노태우 취임 후 1988년 13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헌정 최초로
요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결국 제5공화국의 비리를 조사하는 오공비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국회 청문회인 오공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전두환 정권인 제5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모든 비리와 만행을 모두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심지어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뜨거웠던 시기였기에 이 청문회는 전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정도였습니다. 그 청문회는 숨이 막힐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였고 그때 그 모든 시선과 카메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장세동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날아왔지만 장세동은 흔들림 없이 마치 문서 처리하듯이 모릅니다 라며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장세동은 청문회장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는 한이 있어도 각하가 구속되는 것은 막을 것이다. 자신을 알아봐준 사람을 위해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 이 발언은 청문회를 술렁이게 만들었고 그것을 보고 듣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구속되어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하나둘 떠났지만 한 사람은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두환이었습니다. 장세동이 출소 후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있으니 바로 전두환의 자택이었습니다. 그 집 앞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려 자택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이 정도의 충심이면 그 누구라도 아끼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요? 전두환은 종종 장세동과 함께 식사하며 보이지 않게 장세동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그들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1년 추운 겨울 전두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외면했지만 장세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4일 내내 조문객을 맞으며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의 왕이었던 전두환의 옆을 지킨 장세동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누군가는 장세동이 전두환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장세동은 전두환이 그 시대에 가장 빛날 수 있도록 공헌한 1등 공신인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 시대에 했던 행동들이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장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2025년에 우리는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두환의 곁을 끝까지 지키게 했는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